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5월 20일 파주 민음사에서 패밀리데이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저도 그때 다녀오면서 정말 아끼고 아껴서 총 10권의 책을 샀어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제가 고른 것만 그때 한 20권이 넘었거든요. 근데 제 예산은 한정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왜 민음사 패밀리데이 때 사고 싶다던 책 위시리스트를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때 총 9권을 보여드렸었는데 갔더니 이런저런 책들이 막 제 눈을 휘어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과 수정을 거쳐서 이렇게 총 10권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민음사 하반기 패밀리데이도 있으니까요. 그때 더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음사 패밀리데이 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때 짤막하게 행사 영상을 찍어 놓은 걸 좀 보여드리고 나서 제가 산 책 10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민음사 패밀리데이 하울 기념으로 이렇게 민음사와 EQL에서 콜라보한 옷을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일단 먼저 패밀리데이 때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민음사 파주 서구에서 열린 패밀리데이 행사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사람이 정말 많지 않나요? 거기서 그 사람도 바글바글한데 거기서 책을 고르느라 조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기가 쫙 빨려가지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제가 어떤 책을 샀는지 여러분들께 한 권 한 권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책은 치누아 아체베의 더 이상 평화는 없다입니다. 세계문학 전집 208번 책인데요. 나이지리아 소설을 여러분들은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정말 처음이어서 호기심에 데려온 책입니다. 그래서 아는 바가 전혀 없어서 책 소개를 좀 읽어봤는데요. 1960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나이지리아 국가상을 받았으며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와 신의 화살과 함께 아프리카 3부작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50년대를 배경으로 격동하는 사회 속에서 추락해가는 지식인 청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4년 동안의 영국 유학을 마치고 나이지리아로 돌아온 지식인 청년 오비오 콩코. 하지만 그가 돌아와서 본 나이지리아의 모습은 영국에서 머무는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그림과 너무나 달랐다. 그의 눈에 비친 조국은 발전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영국의 신식민지주의로 인한 것임을 깨닫지만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낀다. 오비를 유학 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부족연맹은 그가 부족을 위해 헌신한 것을 기대한다. 노쇠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동생들의 학비를 마련하고 유학비로 받은 융자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오비는 점차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다. 게다가 오비처럼 서구식 교육을 받은 연인 클라라는 자신이 천민이기 때문에 그와 결혼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작품은 식민 지배하에서 서구식 교육을 받은 그의 손자가 겪는 내적 갈등과 타락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한 청년의 추락을 통해 나이지리아의 새로운 세대의 탄생을 알리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현대사회에서 소외되는 비극적 인간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영미소설, 프랑스 소설은 되게 수요가 많고 흔한데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이쪽 아프리카 쪽 소설은 일부러 제가 피하는 것도 아닌데 수요가 좀 적어서 그런지 좀 생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통해서 나이지리아 이 당시의 전반적인 역사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앨리스 워커의 그레인지 코플랜드의 세 번째 인생입니다. 흑인 여성 최초로 필리처상을 수상한 앨리스 워커의 대표작 그레인지 코플랜드의 세 번째 인생. 미국 흑인 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앨리스 워커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1920년대 미국 흑인 사회의 현실을 깊이 있게 조명하였다. 이 작품은 사회적 억압과 남성들의 폭력으로 이중고를 겪는 흑인 여성들의 비극을 약자의 시선에서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1920년대 미국 남부의 조지아주, 노예처럼 살던 흑인 소장농 그레인지는 무력감과 자괴감을 견디지 못해 아내와 아들을 버려둔 채 북부로 떠난다. 그의 아내 마거릿은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남편이 떠났다고 생각해 자살해버리고 아들 브라운필드는 아버지를 찾아 북부로 가던 중 성실하고 강인한 여인 맴을 만나 결혼한다. 하지만 브라운필드는 열등감과 분노에 휩싸여 아내를 학대하고 결국 그녀를 살해하여 감옥에 갇히게 된다. 한편 북부에서 더 나은 삶을 찾지 못하고 백인에 대한 적개심을 가득 안고 남부로 돌아온 그레인지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에 안타까움과 죄책감을 느낀다. 그레인지는 착취와 가난의 굴레에 눌린 삶, 적대와 분노의 삶을 거쳐 세 번째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불행한 삶을 모두 외압으로 돌리던 것에서 벗어나 분노의 대상을 똑똑히 보고 그와 대등하게 맞서려 한다. 이런 세 번째 인생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손녀딸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며 단순히 흑인 해방의 삶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 교육과 참여, 자연의 순리를 모두 담고 있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책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겐 생소한 작가, 생소한 책이었어요. 흑인이 차별받던 시절, 흑인에 대한 선입견, 억압 등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동감 있게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같이 데려왔습니다. 세 번째 책은 전석순의 거의 모든 거짓말입니다.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로 제가 원래 생각해 놓았던 건 초급 한국어와 중급 한국어이지만 현장에서 제가 이 책에 영업당하면서 집어왔던 책이에요. 거짓말 자격증 2급 소지자인 나는 상급이거나 1급 거짓말 자격증을 소지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혹은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상대방과 거짓말 게임을 벌인다. 자격증 소지자는 백화점 매장이나 레스토랑에 투입되어 직원들의 친절도를 판별하는 일을 하거나 급수가 높은 경우 누군가의 역할을 대신 해내는 심부름을 한다. 이렇게 책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뒷표지에 이제야 1급이 되는 방법을 좀 알겠다. 1급이 되려면 거짓말과 진실의 구분으로부터 거짓말을 잘 치는 법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나와야 한다. 라고 나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졌어요. 소재가 신선하더라고요. 이 소설 속 세계관에는 거짓말 자격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급 소지자는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고 2급 소지자는 진실을 거짓말인 것처럼 말하고 1급 소지자는 오로지 진실만을 말해서 거짓말의 달인일수록 거짓과 진실이 뚜렷이 나뉠 수 없고 거짓말과 진실이 뒤섞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재가 너무 신선하고 거짓말과 진실이 뒤섞인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집어온 책이었습니다. 네 번째 책은 김상욱 유지원의 뉴턴의 아뜰리에입니다. 위시리스트에 있었던 책이고요. 그래서 자세한 영상은 전 위시리스트 영상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미술관에서 과학을 보는 물리학자와 과학에서 예술을 읽는 타이포그래피가 만나서 융합되어 한 책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물리도 잘 모르고 타이포그래피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얕은 지식으로는 아마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추후에 김상욱 작가 책 특집을 위해서 같이 구매를 했던 책입니다. 다섯 번째 책은 김상욱의 양자공부입니다. 이 책도 위시리스트에 있었던 책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그쪽 위시리스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해 뭐해 요새 물리에 인문하게 해준 나만의 선생님 김상욱 작가님의 책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오다가 보니까 도착해서 보니까 이게 찢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까워. 이거 테이프로 붙이면 더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냅뒀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원자를 이해해야 한다. 원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과학이 바로 양자역학이다.
이쯤 되면 양자역학의 궁금해지법도 한데 라고 본문 내용 중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이해 못해요. 제가 아무리 관심이 생겨도 인문인데 전에 김상욱 작가님 책 읽었을 때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주셔도 마치 검은 건 글자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한국말이 맞나? 내가 설마 난독증이 있나? 이렇게 계속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그럴까봐 살짝 좀 겁이 납니다. 그래도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의미를 어떻게든 알아내서 이해했을 때 오는 쾌감이 다른 어느 것보다 크더라고요. 제가 이 전 책을 떨림과 올림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도전해보려고 데려왔습니다. 6번째 책은 스티븐 킹의 피가 흐르는 곳에입니다. 스티븐 킹의 중편 소설집입니다. 이 책도 뒷표지 보고 영업당에서 집어온 건데요. 뒷표지를 보시면 묘지에서 전화벨이 울린다는 설정. 이게 진짜 섬뜩하더라고요. 이 문장 자체만으로 섬뜩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게 역시 스티븐 킹이다 했습니다. 이 책은 해리건 씨의 전화기, 척의 일생, 피가 흐르는 곳에, G 이렇게 총 4편의 중편이 실려 있고요. 스티븐 킹 특유의 미스터리 스릴러를 가감없이 느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대되고 설레겠습니까? 그래서 당일 거기 현장에서 영업당에서 들고온 책이에요. 빨리 읽어보고 싶은 책입니다. 7번째 책은 조이스 캐럴 오츠의 흉가입니다. 이것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우연히 발견한 책인데 이때 제가 이 책을 짚고 돌아다니면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책을 좀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이 책이 표지 색감도 정말 예쁘고 재밌을 것 같고 뒷표지만 보고 골랐던 책인데 잘 골랐던 것 같습니다. 고딕 소설이고 그중에서도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벌판과 대저택을 배경으로 하는 남북 고딕 소설의 대표 작가이자 현대 미국 문단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 조이스 캐럴 오츠의 대표적인 소설집이고요. 비밀을 간직한 어린아이, 낯선 남자에게 모델 제안을 받는 소녀, 아픈 강아지 비비, 폭력적인 형과 함께 사는 형수 등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16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예쁜 표지에 고딕 소설과 호러가 같이 있는 듯한 되게 흥미가 가는 책이더라고요. 특히 제 이목을 끈 게 뒷표지에 보시면 이 소설집은 오츠가 에드거 앨런 포의 훌륭한 후계자임을 입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딕 소설의 대가 에드거 앨런 포의 후계자라니 이름도 너무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8번째 책은 앨리 스미스의 가을입니다. 원래는 이 시리즈를 다 구매를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다른 영업당한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떤 책을 포기할까 하다가 그래 뭐 가을이 먼저 출간됐으니까 이것부터 읽어보자. 그리고 재밌으면 나머지 더 골라와서 시리즈를 완성시켜도 괜찮겠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먼저 이 책을 골라왔습니다. 뭐 읽고 나서 사도 늦지는 않으니까요. 이 책도 전에 위시리스트에서 사고 싶던 이유를 말씀드렸던 책이어서 이 책의 소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전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뒷표지를 보시면 세상이 지금과 달리 흥미진진하던 시절 당대 예술가들과 어울리던 지식인이자 작곡가였던 데니얼은 이제 동네에서 늙은 동성애자라는 소문에 휩싸여 산다. 어린 엘리자베스는 우연히 학교 숙제로 이웃사람 인터뷰를 하러 그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와 정신적 교감을 나누는 사이가 된다. 20년 후 엘리자베스는 데니얼의 영향으로 미술사를 전공한 대학 강사가 되고 101살이 넘은 데니얼은 요양원에서 주로 잠들어 꿈을 꾸며 지낸다. 그 투표 이후 엘리자베스가 겪는 매몰찬 도시의 분위기와 차가운 사람들, 데니얼의 꿈속에 복귀되는 옛 시절에 대한 추억들, 그리고 그와 쌓은 우정의 근원과 영향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추억들을 오가며 순환을 이루던 이야기는 점차 늦가을을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포스트 브렉시트 소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되게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살아있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겪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브렉시트였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때 예전에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는 거를 보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역사적인 순간을 내가 실제로 정말 이 현재를 역사를 경험하고 있구나를 체감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소재로 한 소설책이 생겨나고 아마 나중에는 더 생겨나겠죠. 나중에 미래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여러 방식으로 소설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뭔가 되게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끌렸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9번째 책은 지넷 윈터슨의 프랭키스 슈타인입니다. 이 책도 믿음사 서고에서 발견하고 혹했던 책이에요. 제가 정말 그 전 영상에서 위시리스트에 가여운 것들이라는 책을 사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친구랑 이 현장에 세 바퀴를 돌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다가 이 책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 책도 고딕 소설인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프랑켄슈타인 책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했던 가여운 것들이랑 책이 좀 비슷한데? 하고 좀 데려왔는데요. 책 소개를 보면 윈터스는 이 두 시대를 한 작품 안에서 병렬로 동시 진행을 시킨다고 합니다. 메리 셸리가 작품을 쓰기 시작한 1816년의 이야기와 현대 이야기가 소설 속에서 두 축으로 나란히 진행된다. 19세기의 이야기는 메리 셸리가 서술자로 등장하여 프랑켄슈타인의 집필 과정을 그린다. 그런데 그녀가 빚어낸 작품 속 등장인물인 빅토르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작품 속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생명을 획득하여 움직이기 시작하고 메리 셸리는 삶의 중요한 지점들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소설 속 인물 빅토르와 조우한다. 한편 21세기의 이야기는 의학 박사이자 트랜스젠더인 라이 셸리가 서술자로 등장한다. 브렉시트 시대의 영국, 페미니즘, 게이와 논 바이너리, 트랜스 휴먼 이슈가 일상화된 현대, 젊고 유망한 의학 박사인 라이는 한 엑스포에서 세계적인 AI 개발자 빅터 스타인을 만난다. 비밀로 둘러싸인 이 빅터는 과연 누구인가? 성별을 초월한 존재 라이와 빅터는 곧 사랑에 빠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병렬 구조로서 각각의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면서 서로 얽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한 건 읽어봐야겠죠? 그래서 표지를 보시면 낭만주의의 꿈과 고딕소설의 악몽, 하드 SF와 AI의 상상력이 결합된 놀라운 러브스토리 이렇게 띠지가 되어 있고요. 소설책 중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따로 가다가 얽히고 이런 소설을 많이 보지도 못했고 AI와 프랑켄슈타인이 결합됐다고 하니까 더 궁금했던 책입니다. 프랑켄슈타인도 제가 최근에 읽었었던 책인데 여기서 만나니까 되게 반갑기도 했고 그래서 이 책을 가여운 것들을 좀 대신해서 데려온 책입니다. 마지막은 켄 리우의 종이 동물원입니다. 이 책 한창 베스트셀러에 있었고 예전부터 알던 책인데 다른 책들을 보고 읽느라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잊혀져 있었다가 민음사 서고에서 이 책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보자마자 이건 사야 해 이러고 집어왔답니다. 사실 내용도 모르고 집어든 책이고 이제 산 후에 뒷표지를 좀 봤어요. 근데 장편 소설인 줄 알았는데 단편이더라고요. 근데 좀 독특한 소재가 많았어요. 보시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소재로 한 가슴 시린 단편 소설은 비교적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에게는 생소한 소재인 731 부대나 위안부, 강제징용, 문화 대혁명 등을 소재로 한 SF라서 되게 의외였고 켄 리우가 저는 서양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름이 약간 그렇지 않나요? 켄 리우 이러니까 되게 어디 캐나다, 미국 쪽 그런 이름 같지 않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강제징용 이런 쪽을 좀 접해봤던 걸까요? 어쨌든 켄 리우의 책들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책들이 많아요. 특히 상상도 못할 곳에 수많은 순록대가 이것도 되게 익숙한데 제가 아직 읽어보진 않았어요. 좀 최근에 나온 신들은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다도 켄 리우 저자더라고요. 기대가 되는 만큼 이 책도 읽어보고 나중에 작가 특집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10권의 책을 오늘 보여드렸는데요. 진짜 당시에 고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2시간을 거기서 내리 골랐던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많은데 정말 지치고 근데 또 그만큼 또 애정이 듬뿍 담겨서 또 데려온 애들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조아람 부장님, 저만의 스타 또 민음사 민팁에 또 나오는 조아람 부장님을 또 만날 수 있어서 같이 또 이렇게 인증샷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성덕이 된 기분이었달까요? 그만큼 또 애정이 듬뿍 생겨서 데려온 아이들이고요. 이제 제가 찜해놨지만 구매하지 않은 책들이나 영업당한 책들은 하반기 온라인 패밀리데이 때나 못 참으면 종종 사이사이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럼 또 그때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